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오늘이 2021년 3월 26일 금요일입니다. 파월 의장이 굉장히 바쁩니다. 의회 증언 나가고 또 세미나 같은 데 나가는 건 물론이고요. 요 며칠 사이는 방송에 잇따라 출연을 합니다. 사실 연준 의장이 과거에 그렇게 많이 그러질 않았는데,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파월이 뭐라고 해도 시장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월가에서 보는 시각이 저거 봐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좀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파월이 역공작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파월 프레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투자자문사인 카라벨 컨셉트의 마이클 존스 CEO는 자기가 요새 파월 의장을 보면서 이 사람이 금융시장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어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미국 10년물 금리 인플레 기대 심리 때문에 이게 좀 상승을 하면서, 물론 이제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요. 주택하고 주식시장 열기가 좀 식었다. 그래서 파월이 자산시장 거품을 좀 덜 걱정하기도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월이 얼마 전에 일부 자산에 거품이 분명히 끼었다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인플레 우려가 줄어들었을 만큼 연준이 완화 기조를 더 과감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이 사람 분석입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제 파월하고 최근에 완화 쪽에서 찰떡궁합을 보여왔던 옐런 재무장관도 고압경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압경제라는 게 이제 수요가 공급을 앞서서 이제 호황을 리드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요. 그러면서 옐런이 임금이 오르던 이전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그러면서 노동 참가율을 자꾸 부각시킨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옐런 장관은 지난 23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에서 증언하면서 내년에는 미국이 완전한 고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을 이제 마련을 했고, 거기 더해서 3조 달러, 많게는 4조 달러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인프라 프로젝트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장도 지난 24일 토론회에서 말이죠. 기술적으로 미국 경제가 여전히 하강 국면이다. 앞으로 몇 년 미국 경제가 정말로 회복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인플레 압력이 구축된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조금 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인플레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거다. 이거는 그동안에 몇 연방은행장들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핵심은요,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상할지 잘 모르겠다. 이거는 경제 성과에 달려 있다. 슬그머니 속내를 털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파월 의장도요, 오늘 새벽에 미국 공영 라디오 NPR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물론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얘기 같지만요, 언젠가는 지원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매우 점진적으로 가겠다. 어쨌든지 그동안에 계속 인플레 걱정하지 마라. 연준은 계속 완화 기조 가겠다고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조금 좀 뭔가 톤이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브리클리 어드바이저리의 비터 부쿠바 CIO는요,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좀 중대한 변화라고 자기 본다.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로 중앙은행들이 제로금리하고 양적 완화를 도입하고 나서 처음으로 시장이 채권금리를 통제하는 상황이라고 본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또 도이체방크의 매튜 루제티 이코노미스트도요, 인플레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쪽에 자기는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파월은 아니라고 하지만 연준이 약속했던 것보다는 더 빠른 2022년, 그러니까 내년 말쯤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월가에서 이 사람 꽤 성과를 인정받죠. 리처드 번스타인인데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현명한 부모는 선잠에서 깬 아기를 달래지 않고 스스로 다시 잠들도록 훈련시킨다. 참 재미있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면서 연준도 시장이 긴축 발작을 다시 일으키더라도 무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연준이 시장을 속이는 건지 시장이 연준에 오해하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기술주 추이 다들 참 궁금하시죠? 근데 여전히 좀 엇갈립니다.
우선 그 좀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그 애널리스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산토리 펀드 창립자인 댄 닐스, 이 사람은 월가에서 아주 저명한 그 기술주 투자자로 평가를 받아왔는데 CNBC하고 대담하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기술주보다는 경제 재개하고 인프레 테마 그 주가 더 낙관적이다. 그러면서 자기도 경기순환 가치주에서 투자 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자기가 꼽은 5개 유망 종목 가운데 기술주는 딱 하나, 오라클밖에 없다. 참고로 이 사람은 그 작년만 해도 유망 5개 종목 모두를 기술주로 선정을 했었다고 CNBC가 소개를 했습니다. 닐스는 기술주 밸류가 매우 높다 하면서 아시겠지만 경제 재개에 따른 소비, 여행 증가, 그다음에 시장 금리 상승들이 모두 기술주의 악재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런데도 오라클을 추천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그 유수 IT 종목하고는 다르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매출이 늘지 않았고 밸류도 그래서 낮은 반면에 배당 수익률은 높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라클 매출이 올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닐스가 올해 유망하다고 추천한 나머지 4개 종목은요, JP모건 체이스하고 마그나 인터내셔널, 그리고 상장지수 펀드인 에너지 셀렉트 SPDR, 그리고 라운드힐 스포츠 배팅 앤드 아이 게이밍, 이걸 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투자 달인으로 평가되는 고담 자산 운용의 조엘 그린블렛 CI에도 기술주를 조금 경계했습니다. 많은 기술주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너무 비싸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총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 359개 종목이 2019년에 손해를 봤다. 투자 손실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월가에서는 제2의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MS 같은 것이 나올 거란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과하게 오른 것도 이것 때문이다. 하지만 제2의 아마존, 제2의 구글은 기대하지 말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기술주가 장기 성장한다는 지적, 그리고 인플레 우려가 있는 게 오히려 획기적인 기술주 매입 기회라는 그런 낙관론도 제기됐습니다. 자산운용사 얼라이언스 번스타인의 토니 사카나키 선임연구원 지적인데요. 기술주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많은 기술주가 부진하긴 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장기 펀더멘털은 여전히 좋고 장기 실적 전망도 시장 전체보다 평균을 웃돈다고 비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드웨어 쪽은 좀 조심하라는 겁니다. IT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IBM, 휴레패커드, 델 투자 비중은 낮추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닷컴 거품 시절만큼 비싼 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위 20%가 매출액의 17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지난 50년을 되돌아보면은 주가가 이만큼 높은 종목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투자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베스코 자산운용의 크리스티나 후퍼 수석 전략가 얘기인데요. 인플레 우려가 이 사람은 획기적인 기술주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기술주 성장 잠재력이 궁극적으로 인플레 우려를 능가할 거다 하는 이유를 덧붙였고요. 그러면서 기술주 매도가 이루어질 때마다 투자자가 바라는 매입 기회가 온다는 진단도 덧붙였습니다. 또 향후 12개월 동안 기술주가 더 좋은 성과를 보일 거다. 하지만 배심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채권 금리 때문에 당분간 추가 변동성을 보이길 거다. 그래서 배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는 일시적인 상승일 걸로 진단을 했고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기술 혁신 같은 장기적인 요소가 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한다는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하죠. 버핏 얘기입니다. 지금 밸런스 분석인데요. 버핏이 작년에 은행주를 대거 처분해가지고 한 100억 달러 정도를 손해봤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주 투자 매력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은행주가 커브 스티프닝 때문에 한 45% 많게는 더 뛸 수 있다. 이런 진단까지 했습니다. 버핏이 작년에 은행주를 대거 처분을 해가지고 한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1조 3천억 원 정도를 날렸다는 게 이제 밸런스 분석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버핏이 투자하는 운영하는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작년에 JP 모건, 골드만삭스, PNC 파이낸셜, MT뱅크 주식을 모두 처분했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웰스파고 지분도 상당히 축소를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베런스가 아마 작년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워낙 은행주 노출이 높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 버크셔가 시티하고 모건 스탠리를 빼고는 거의 모든 미국 주요 은행에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버핏이 당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주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불안감을 느꼈을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버핏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작년 4월에 그 항공주가 바닥을 쳤었죠. 그때 갖고 있던 항공주 한 60억 달러어치도 팔아치웠는데 이후에 주가가 2배나 뛰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그 JP 모건 이제 버핏이 다 팔아치웠는데 버핏이 한 평균 100달러 할 때 팔았는데 이게 지금 한 150달러 정도까지 오른 상태라는 점도 베런스를 상기시켰습니다. 버핏이 좀 기분이 안 좋겠습니다. 베런스는 또 다른 분석 기사에서요. 저금리하고 경기 침체로 크게 주저앉았던 금융주가 작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한층 더 좋은 선택지가 됐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은행주를 추종하는 ETF가 올해만 한 25% 넘게 뛰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사냥꾼한테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러면서 연준이 수익을 한도로 배당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었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베런스는 그러면서요. 유망 금융 종목 5개를 추천을 했습니다. 첫째는 SPDR S&P 은행 ETF. 현재 2% 수익률인데 금융주 실적 개선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편입되어 있는 개별 종목에서도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4개는 코메리카, 시티즌 파이낸셜 그룹, 피플스 유나이티드 파이낸셜, 그리고 헌팅턴 뱅크 쉐어스를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4개 종목의 배당률이 한 3% 중반대에서 한 4% 초반대까지 배당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베런스는 또 월가가 올해 은행 부분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왜냐하면 경기 회복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은행주에 투자할 적기라는 점도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요. 지난 24일자 분석에서요. 단기적으로 가치주에 대한 그 자금 순환이 계속될 거다. 그러면서 커브가 가팔라질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은행주 호실적은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그 거시 여건은 작년 4분기부터 성장주를 앞서가는 가치주 강세 흐름을 뒷받침한다. 그러면서 기본 시나리오를 볼 때 은행주가 한 20%, 많게는 한 45% 정도 오를 수 있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주가 상대적으로 싸다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월가 종목 추천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모건 스탠리가 이제 전한 걸 보면요. 경기 순환주 반등 이후 시장이 변곡점에 도달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옥석을 가릴 시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현재의 밸류나 애널리스트 평가보다는 자기네는 2023년을 내다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가진 종목을 선정했다고 하면서 구글 모기업 알파벳을 우선 추천을 했습니다. 시총이 한 1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기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된 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또 유튜브도 추천을 했습니다. 광고 플랫폼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4분기 매출이 한 해 전보다 근 50% 늘어나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금융주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지적을 했고요. 이걸 올해 가지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대출도 늘어나고 신용도도 좋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주택시장이 지금 이제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부동산 기업인 인비테이션 홈스, 그 다음에 페인트 회사죠. 셔윈 윌리엄스도 장기 보유를 추천을 했습니다. 페라리, 아주 고급차 메이커죠. 매년 신모델을 보이고 평균 판매가도 높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추천을 했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는 UBS도 추천을 했습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뛰었지만 더 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UBS 같은 경우는 올해 최우선 종목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UBS는 지금 나이키 목표가를 183달러로 재확인했는데 지금 현재 한 130달러대를 오르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추천을 했는데
금리 상승 수혜주를 특히 주목을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올해 10년물 그 수익률이 한 2.15%까지 오를 거로 내다보면서 소형주가 대형주를 능가해서 상승할 시점이라는 진단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러면서 현금 흐름하고 수익성이 유망한 중소형주를 몇 개 추천을 했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에 연동해서 수익률이 가장 많이 뛰는 종목을 추렸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는 그 중장비 메이커 H&E Equipment Services가 올라갔고요. 주가가 작년에 한 12개월 동안 한 200%가 뛰었는데 올해도 한 15% 정도 올라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중장비 메이커 차터 인더스트리하고 XPO 로지스틱스 이것도 금리 상승 순항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차터 인더스트리는 지난 12개월 사이 한 근 800%가 뛰었는데 올 들어서도 23%가 더 뛰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고요. HPO 로지스틱스는 한 200% 작년 1년 사이에 뛰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거 말고 포스트뱅크코프, 그 다음에 시노버스 파이낸셜, 그리고 대번 에너지도 금리 상승 수혜주로 내다봤습니다. 웰스파고의 그 크리스 하비 주식 전략 헤드는 그 올해는 단연 소비 관련주가 강세를 보일 거다. 그렇게 하면서 호텔, 카지노, 레스토랑 같은 그동안의 집콕 충격 때문에 그 볕이 덜 들었던 그 종목에 볕이 쨍쨍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올해는 V자 반등세를 보일 거고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백신 접종을 바짝 부추기고 있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기계, 반도체, 금속, 소형주 강세 흐름이 이제는 막바지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덜 오른 소비주에 집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개월 미국 증시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12개월은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바클레이스도 오늘 새벽에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더 오를 거니까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BNP 파리바는 증시가 지금 조금 방향성을 잃은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방향을 좀 더 짚어줄 수 있는 새로운 촉매를 원한다는 분석도 오늘 새벽에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